자, 오늘 과학기술 마지막 영상이 되겠고요. 오늘 볼 게, 과학기술 중에는, 이거 연계되겠다 싶은 게 제일 많아요. 10, 11, 12 다, 특히 12 같은 경우는 많은 사설 모의고사에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후보로 제시를 하고 있는 친구라서, 이거 좀 챙겨 놓으면은, 10, 11, 12에서 하나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볼게요. 체성 통증과 내장 통증, 이거 가지문부터 가볼 건데, 이 가지문 같은 경우는 통증이 일단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이 통증이라는 거는 이제 뭐 뭔지 알죠, 그죠? 아픈 거예요. 아픈 건데 이제 보통 이제 몸이 망가졌거나 뭐 조금 다쳤거나 그죠? 아니면은 다칠 예정이야. 몸이 아직 뭐 망가지는 중이야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걸 이제 지문에서는 감각적인 거 그리고 정서적인 것이 유발을 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문에서 신경병성 통증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네, 뭐 그래서 얘기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체성 통증이랑 내장 통증 두 개 얘기해요. 체성 통증은 뭐냐? 근육이나 피부에 자극이 있을 때 느껴지는 통증입니다. 재성 통증은 근육이랑 피부, 그리고 내장 통증은 그냥 뭐 내장이요. 뭐 심장, 간, 폐,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체성 통증 먼저. 얘는 뭐냐? 이 통증 부위가 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자극이 돼. 오케이? 그게 전달이 돼. 그래가지고 어디가 아픈지 명확하게 느껴져요. 우리 뭐 아프면 이제 우리가 보통 아픔을 호소하는 거는 어디 부딪혀가지고 아야 뭐 이런 거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히 거기가 아픈지 확실하죠, 그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감각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피부에. 그래가지고 뭐 통증 같은 게 찌릿하고 오면은 이게 그 외부 자극 같은 게 오면은 이 감각 수용체에서 그거를 인지를 해서 그걸 신경으로 보내. 음. 이게 근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톡톡 쳤다고 해서 그냥 아야 하진 않잖아. 그지? 그래서 이 선이 있어요. 그 이 임계점이 있어서 이 임계점까지는 감각으로 인식하고 임계점까지는 감각으로 인식하는데 그걸 넘어갔어 그러면 아 하면서 이제 통증으로 인식을 하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럼 이제 통증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내장 통증은 발생 부위가 정확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야, 예를 들어서, 나 간이 너무 아픈데? 이러지 않잖아, 그죠? 뭐, 심장이 너무 아파. 뭐 이런 경우는 보통 심장이 아프면 진짜 위험한 거거든? 이 내장은 이제 진짜 막 뭐 거의 죽을 정도가 아닌 이상은 그 바로 이 내장이 아프다라는 느낌이 안 와요. 왜 그러느냐? 내장기관 같은 경우는 여긴 감각수용체가 있었다 그러잖아. 얘네들은 감각수용체가 없어요. 거의 없어서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이 중추신경계 척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중추신경계가 얘를 느끼는 건데 감각 수용체가 없다 보니까 내장이 아프다고 해도 그 아픔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런 상황이에요. 대신에 이 내장 통증은 이 아픈데 결국 피부 통증 전달하는 이 신경 있죠. 이걸 통해서 이 전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아픈데 다른 데가 아픈 거야. 실제로는 심장이 아픈 건데 팔 근육통이 온다든가 손이 저려요. 목이 뻐근해요. 뭐 약간 이상한 이런 증상들 이런 거. 이게 협심증의 증상이에요. 근데 이게 내장이 아프다라고 못 느끼고 이걸 통해 가지고 여기 있는 이 피부의 신경계 이쪽을 이제 통해 가지고 이게 간접적으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가 아프다고 오인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런 통증 신호는 어떻게 생기느냐? 이 통증 신호가 만들어지고 그게 툭툭 간 다음에 이 통증 신호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요. 그래서 이거 먼저. 자, 통증 요인, 뭐 부딪혔던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요인이 발생을 하잖아. 그러면은 우리 몸이 뭘 하냐면요. 세포막 일부를 아라키돈산이라는 물질로 바꿔요. 세포막 일부를, 세포에 있는 막 일부를. 오케이? 이 아라키돈산이라는 애가 뭐냐면요. 통증 신호의 원료예요. 그 다음에 이 아라키돈산이 변형이 됩니다. 콕스라고 하는데, 네, 콕스로 기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름이 좀 어려워요. 사이클로옥시저네이스거든. 미친놈이죠. 그냥 콕스라고 합시다. 효소예요. 콕스 효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놈이 바로 통증이랑 발열을 일으킨 거를 만드는데, 자, 좀 헷갈려. 다시 통증 요인이 발생하면 세포막 일부가 아라키돈산이 돼요. 아라키돈산은 콕스로 바뀝니다. 근데 이 콕스가 뭘 하냐면요. 효소잖아요, 여러분. 효소는 생물에서 효소 나오면 그냥 뭐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꾼 같은 것들이에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별거 아니니까 효소란 표현. 얘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걸 만듭니다. 오케이? 네. 이 정도. 통증량 발열을 뭐 쓰레기인가요? 하면 통증량 발열은 중요하죠. 아프지 않으면 우리는 뭐 뜨거운 주전자를 계속 쥐고 있을 거냐 안 아프면. 그래서 이건 생존 그런 기능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모르핀을 이 비슷하게 모르핀처럼 작용하는 게 엔도르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짧게 소개가 됐으니까 저것만 넣을게. 엔도르핀 뭔지 알죠? 엔도르핀이 돌면 이제 통증이 잘 안 느껴지게 돼요. 마약 성분처럼. 그래서 약간 그 체내 마약 성분 같은 느낌이다. 천연이야. 그 다음은 마취제와 진통제. 네. 뭐 외과 수술 같은 게 이제 옛날부터 있었어요. 지금에서 이제 인류는 옛날부터 외과 수술을 했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생각을 해봐. 옛날에 마취제나 진통제가 없었겠죠. 여러분 관우의 이야기 기억나나요? 알아요? 관우? 관우가 막 그 독 화살에 맞아가지고 팔뼈에 이제 독이 묻어서 그 뼈를 칼로 갈가냈어요.
화타가. 그런데 그 와중에 바둑을 두고 있었다. 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네, 그만, 뭐, 그게 일화가 될 정도로, 외과 수술이라는 거는 뭐 옛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거였단 말이지. 마취 없이 그냥 막 내장을 뚜물럭거리고 이래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취제와 진통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다고. 마취제는 뭐냐면요. 의식이나 감각, 운동, 뭐 반사, 무조건 반사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싹 다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전신마취는, 전신마취는 뭐 들어봤죠, 여러분들 다? 요즘은 막 전신마취를 막 그렇게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지. 무섭잖아, 그죠? 이 전신마취라는 건요,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거예요. 중추신경. 네. 중추신경이 마비되면 어떻게 되냐면 의식 없고요, 기억 없고요, 기억 없어지고요, 감각도 없습니다. 네, 그냥 완전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노가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호흡기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 정맥을 통해서 하는 게 있어요. 이 호흡기는 이제 그 마스크 씌운 다음에 자, 열 셀 때까지 잠에 빠집니다. 하나, 둘, 이거 있죠, 그죠? 그게 호흡기로 전신마취 시키는 겁니다. 호흡기가 통해 이제 폐로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폐세포에 있는 모세혈관들, 거기에 이제 그 약들이 들어가는 거야. 슉 해가지고 가스로 이제 슉 하고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흡입시키는 마취제가 폐포의 모세혈관을 따라서 중추신경계로 갑니다. 폐에서 중추신경계로 간다고. 자, 정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사 꽂아가지고 마취하는 전신마취 같은 경우는 이제 가바 수용체, 뭐 쌤도 이거 잘 뭔지 몰라요. 가바 수용체랑 결합을 하면 중추신경을 억제할 수 있대. 오케이. 혹은 NMDA, 쌤 이거 늠다라 볼게. 자, 늠다의 수용체를 억제해. 그럼 통증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하는 애냐면요. 이게 이제 16년 4월 교육 중에 한번 빡세게 나왔었던 내용인데 흥분성 신호를 전달하는 애거든요. 얘가 흥분성 신호를 전달한다는 게 그 통증 같은 거나 외부 자극 같은 게 있으면은 그 늠다 수용체를 통해서 이제 하면서 이제 전달 이런 애요. 예, 그걸 억제버리니까 이 신호 전달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통증이 전달이 안 돼. 뭐 이런 거요. 전달이 안 돼서 못 느끼는 거.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전신마취 같은 경우는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는 이 전신마취 같은 경우는요. 이 굉장히 기본적인 생명유지 활동이 안 됩니다. 호흡 이런 게 안 돼요. 무시무시하죠, 그죠? 호흡이 안 돼. 그러면 호흡이 안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인공호흡 마스크를 껴가지고 숨을 넣었다 빼줬다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다음 국소마취. 이게 전신이라면 국소마취 같은 경우는 그 부분만 마취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죠? 자, 쌤이 이거 국소마취 원리 간단하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간단한 배경 지식 하나만 알려줄게요. 자, 뭐에 대한 얘기냐? 이 나트륨 이온의 나트륨 통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인데 이 신경세포는요.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리고 다른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어. 뭐 이렇게 계속 신경세포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통증이 여기서 만약에 발생했다고 해봐요. 통증이. 거기 가까이 있는 신경세포가 있었어. 그럼 얘가 야 아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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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두두두 하고 뇌로 전달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 전달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요. 가만히 있을 때는 그러니까 통증이 없을 때 그럴 때는 밖에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막 있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트륨 이온들이 막 있어요. 밖에. 이런 걸 분극이라고 합니다. 분극이 평상시에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런 뜻인데 이 통증이 오면 외부 자극이 오면요 이 통로가 열려요. 통로가 뭔 통로냐면 나트륨 이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막 들어오겠지. 그지? 그러면 지금 이제 원래는 밖에만 플러스가 있었는데 안에도 플러스가 있으니까 분극됐던 게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지. 극이 나눠졌다가 이제 뭐 제로 제로 플러스 같이 이제 똑같이 이제 균형을 이룬 거잖아. 이런 걸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외부 자극이 생기면 탈분극이라는 얘기예요. 탈분극이라는다면요 이 세포가 흥분 상태가 돼요. 내가 막 흥분한 거 막 그런 거 아니야? 세포가 흥분 상태가 되면은 이 전달할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뿅 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국소 마취는 뭐를 역할을 하냐면요 이 나트륨 통로를 열리지 않게 합니다. 어렵지 않지, 그지? 그래서 Na 플러스 이온을 통로를 나트륨 통로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 그러면은 탈분극도 안 되고 흥분도 안 되고 전달도 안 되겠지. 그럼으로써 통증이 전달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게 국소마취예요. 자, 그다음 마취제가 끝났으니 진통제. 자, 진통제는 마취제랑 개념이 다르죠. 마취제는 그냥 전달 자체를 없애는 거다 이런 느낌이라면 이 진통제는 이 통증 자체를 줄여주려고 하는 그런 약이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레놀부터 해가지고 뭐 아스피린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진통해야 할 개념이지. 프로스테글란딘 아까 가짐에 나왔었던 그거예요. 얘가 이제 뭘 한다고 했었지? 얘는 통증 유발하고요. 발열. 그다음 하나 더 있어. 이따가 하나 나올 거야. 자, 근데 그 프로스테글란딘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누가 만든다고 그랬지? 콕스라는 효소가 만들어요. 콕스 효소가 만들어요.
얘가 이거를 뭐 뱉어내는 거예요. 콕스 효소가 프로스타글란딘을. 그러니까 이 진통제라는 건 애초에 이 콕스 효소를 억제하면 되는 거지. 그지? 이걸 억제하면 이게 안 나올 거 아니야. 생성 자체가 억제될 거 아니야. 콕스가 안 되면. 그죠? 이런 이 원리를 통해서 진통제가 통증을 잡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보통 발열도 같이 잡혀요. 그래서 진통제보다도 해열 진통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열도 잡히고 통증도 같이 잡혀요. 원리상. 뭐 그걸 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막아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프로스타글란딘이 하는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위점막 보호. 위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이제 위산이 있잖아요. 그죠? 위산이 이제 엄청난 산성이잖아. 근데 그 산성으로부터 이제 살아남게 위를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프로스타글란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 잡았어. 오케이. 그럼 진통을 잡은 거고 발열 잡았어. 해열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걸 잡으면 어떻게 돼? 보호가 안 되겠지. 그지? 그럼 이게 지금 그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제하면은 위 점막은 보호가 안 되게 돼. 그럼 어떻게 돼? 위가 아야 해. 그죠? 그래서 소화기관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스타글란딘 생성 억제 이런 거 할 때는 위 보호제를 따로 먹거나 뭐 이래야 될 수가 있어요. 오케이? 네. 이렇게 되는 거. 그래가지고 위 보호제를 같이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식후 30분 뒤에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약들 있잖아. 뭐 모든 그 진통제들이 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렇진 않지만 식후 30분 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식사한 다음에 위가 제일 활발하게 일을 해요. 그죠? 그래서 위가 일을 하고 있으면 위가 이제 위산도 엄청 나올 거 아니야. 그때 이게 같이 들어가 버리면 점막 보호는 안 하고 위산은 막 나오고 이러니까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가 10번째 질문이었어요. 이번엔 11번째쯤이고요. EPR 역설. 네, 굉장히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네, 이거는 좀 눈여겨받았으면 좋겠어. 양자역학을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가지문은 EPR 역설. 자, 여러분 양자역학을 뭐 어디선가 기출에서도 본 적 있겠죠, 그죠? 이거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이거는 납득이 되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개념 아니에요. 이거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런 현상이 있는 거구나 라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내가 막 이거를 왜지? 이러면 답이 전혀 안 나옵니다. 자, 일단 우리 코펜하겐 학파라는 친구들이 얘기했던 양자역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이 전자를 통해서 일단 얘기를 하는데, 자, 전자는요 빙글빙글 돌고 있거든요. 전자가 이제 이걸 뭐 정스핀, 역스핀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전자, 여러분 화학 한 친구들은 파울리, 베타울리 그거 할 때 이거 한 적 있잖아, 그지? 그게 스핀이에요. 그래서 이 스핀이라는 걸 갖습니다. 전자는 원래 빙글빙글 돌고 있어. 오케이? 그냥 편의상 왼쪽으로 도냐 오른쪽으로 도냐로 얘기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당연히. 그치?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양자역학이 코펜하겐 학파에 얘기하는 이 전자 이 물리량 관측이 어떤 거냐면 이게 전자 하나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스핀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돌면서 동시에 오른쪽으로 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동등한 확률로, 근데 이게 확률 반반으로 왼쪽으로 돌거나 혹은 뭐 반반의 확률로 오른쪽으로 돌다가 아니고요. 확률적인 건 맞는데 공존하고 있어서 양쪽의 그 상태를 다 갖고 있어요. 이거 납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런 걸 양자중첩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작은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팽이가 그럴 리는 없잖아, 그지? 이 상황을 양자중첩이라고 해요. 자, 양자중첩. 그런데 우리가 관찰을 할 거 아니야, 그지? 내가 보고 있는데 왼쪽으로 돌면서 오른쪽으로 돌고 있거나 뭐 이랬으면 내가 봤겠지, 그지? 근데 이 양자중첩을 내가 관찰을 하잖아. 이거를 관찰을 하면요 정해져요. 왼쪽으로 도느냐 오른쪽으로 도느냐 중에 하나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돌겠다 뭐 이러고 정해지는 거야. 이 납득이 안 가죠. 네, 이거 뭐 깨달았어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그런가 보다. 미시 세계에서 굉장히 작은 미립자들의 세계에선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배우면 됩니다. 그냥. 오케이?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만약 이 지문이 나온다면 그 광전 효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냐면 관찰하다라는 개념은 결국은 가시광선을 통해 보든 아니면 뭐 다른 거를 관찰하든 관찰한다는 개념은요 광자가 어떤 그 관찰 대상에 갔다가 내 눈 혹은 뭐 관찰하는 도구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 관찰하다라는 게 원래 그런 얘기라고. 근데 얘가 왼쪽으로 돌았다 오른쪽으로 돌았다 하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내가 관찰해야지라는 이 관찰 행위가, 이 관찰의 행위가 광자를 얘기에 때린다라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네. 광자라는 이 빛의 입자를, 광자라는 입자를 여기 내 관찰 대상에 뚱 때리고 그걸 내가 눈으로 보거나 뭐 기계가 보거나 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관찰이라는 행위를 하는 순간에
정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뭔 소리인지 알겠죠? 자, 어쨌든 우리 주인공은 EPR 역설인데 이거를 반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EPR 역설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사람 이름 딴 거예요.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뭐니? 포돌스키, 로젠 뭐 이름을 알 리가 없겠지. 우리는 아인슈타인만 알아도 돼요. EPR 역설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쌤 이거 설명 안 하려다가 간단하게만 얘기해볼게. 이거 양자가 조금만 더 설명 안 하려다가 자, 여러분 전자는 당연히 들어갔다고 하죠? 전자가 있는데요. 양전자라는 것도 있어요. 전자가 마이너스를 갖고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원자핵을 빙글빙글 도는 거야. 쌤이 예전에 그 저저번 과학 영상에 댓글로 과학 배경 지식 뭐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어요. 자, 전자가 원래 연자핵을 빙글빙글 도는 그런 전기 에너지 그런 개념인데 양전자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양전자는 전자랑 무게는 거의 비슷한데 플러스를 가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면요 뿅 하고 터져요. 없어지면서 둘이 소멸을 하면서 그걸 쌍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네. 어쨌든 근데 이게 생성될 때도 무에서 생성이 돼요. 물질이잖아 얘네 어쨌든 간에 그지? 질량을 가지니까. 근데 얘네가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쌍생성을 합니다. 쌍으로 생성된다는 얘기예요. 저기 전자랑 양전자 하나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지구에 그리고 우리 태양계에 굉장히 많은 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우주 어딘가에는 굉장히 많은 양전자 또한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어쨌든 그 둘이 만나면 소멸을 하는 건데 그래서 없는 거에서 이 둘이 평 하고 생겨나요. 뭐 그런 내용이야.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위로 회전하고 있잖아? 그럼 얘는 아래로 회전하고 있고요. 얘가 아래로 회전하고 있잖아? 그럼 얘는 위로 회전해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오케이? 이건 정해져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해줘야 돼. 예, 네. EPR 역설을 좀 제대로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 EPR 역설이 지문에서 뭐 흰 바둑알 물질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 자, 만약 이거 나왔으면 이 내용으로 갈 겁니다. 연기가 된다면. 자, 그런데 EPR 역설에서 뭔 얘기하는 거냐면 야, 그러면 그 전자랑 양전자를 이렇게 멀리 한번 떼어본다고 생각을 해. 자, 그러니까 지금 공존하고 있잖아. 얘네 둘 다 공존하고 있는 거거든. 위로 아래로 공존하고 있는데 만약 얘가 왼쪽이다라고 정의잖아. 그럼 얘도 반드시 오른쪽이다라는 게 바로 정해지는 거야. 오케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얘도 중첩이고 얘도 중첩이야. 하지만 왼쪽 오른쪽이거나 혹은 오른쪽 왼쪽이거나 이것만 있는 거야. 오케이? 문제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라냐면 자, 그러면 얘네들을 1광년 이상, 1광년은 이제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얘기해요. 엄청나게 멀리 떨어뜨렸다고 생각해봐. 그래놓고 내가 이걸 확인했어. 그래서 뭐 왼쪽으로 돈다라는 게 정해져 버렸잖아. 그 순간 이거 확정나는 거지. 여기로. 맞죠? 그럼 내가 관찰했기 때문에 정해진 것까지 너의 논리가 맞다고 쳐봐. 그래가지고 했더니 내가 이걸 확인한 순간 이게 다른 거는 내가 보지 않아도 이거라는 게 확정이 됐잖아. 그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근데 1광년이라며 이거는 지금 순식간에 이 정보 전달이 순식간에 내가 관측이 이 영향을 미친 거란 말이지. 내가 이 전자의 이 스핀을 확인한 게 그 다른 전자의 스핀도 정해진 거니까. 이걸 내가 정했다면 그 정한 순간 얘도 내가 정한 꼴이 되잖아. 맞죠? 순식간에 한 거지. 1광년이면 원래 모든 것의 그 전달 속도, 중력이든 뭐든 전달 속도라는 개념에서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었단 말이지. 근데 그럼 그게 바로 국소성의 이론이에요.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국소성의 원리예요. 전달은 빛보다 빠를 수 없다. 근데 네 말대로 이렇게 한다면은 순식간에 정해짐으로써 국소성의 원리랑 충돌한다 이 말이지. 그지? 국소성의 원리는 틀릴 수가 없는데 너 지금 너 말대로 하면 국소성의 원리가 틀렸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뭐야? 너는 개소리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반론이었다. 오케이? 네. 되죠? 물론 이 EPR 역설은 나중에 다시 깨집니다.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양지역학 개념에서는 네, 틀렸다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과학에서 이 우주에서 완벽하게 나중엔 알게 될 건데 아직 모르는 무엇이 있어요. 뭔가를 몰라가지고 지금 이게 약간 설명이 좀 어려운 건데 그걸 확률로 설명을 하면 어떡하냐. 네가 모르는 걸 가지고서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어떡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무엇이 이제 숨은 변수라는 건데 그래서 이 내가 숨은 변수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과학을 이런 확률 어쩌고 있단 거 이 말에서 나온 게 뭐냐면요. 아인슈타인의 명언인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답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양자역학 까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뿐이다 였는데 요즘은 어떠냐? 요즘은 없다. 아인슈타인 틀렸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네, 나름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지문인데 나지문 보면은 그 수특의 그림이 이따위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
엄청 무섭다. 뭐 이렇게 생겼을 지문인데요. 별 내용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사고 실험입니다. 상자 속의 시계라는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닐슨 보어, 화학의 아버지죠. 닐슨 보어가 반박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지금 양자역학을 또한 다시 반박하기 위한 사고 실험인 거예요. 오케이? 이 아인슈타인이 특히나 집요하게 이 양자역학을 정말 안 좋아했거든. 그래서 계속 이제 반박하려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고 실험이라는 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실험이에요. 오케이? 자, 일단은 그래서 아까 나왔었던 그 무시무시한 그림을 내가 한번 다시 그려줄 건데, 뭐 하는 실험인지부터 좀 생각을 해놔야 돼. 자, 그림을 간단하게 그렸고요. 설명해줄게. 지금 뭐 하는 실험인지. 지금 광자 하나의 무게를 재보자라는 실험입니다. 일단, 오케이? 자, 이 상자에 있는, 상자에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자, 하나하나 소개해볼게요. 시계야. 네, 알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뭐냐면요. 그 상자의 입구예요. 상자 입구를 열고 닫고, 오케이? 이거야. 열고 닫고 그 시간이야. 지금 그 시간을 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고 닫고. 근데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네모 이거 있죠. 이 친구가 광자함이에요. 광자가 담겨있는 상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되죠? 네. 그리고 지금 그려놓은 이 지금 바늘이에요. 바늘이 이 눈금을 가리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라고? 광자 하나, 빛 알갱이 하나예요. 광자 하나를 뿅 하고 쏠 거란 말이지. 광자 하나가 지금 여기서 뿅 해가지고 뚜뚜뚜뚜 뾰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그지? 이게 광자예요. 이거에 무게를 질 거라고. 자, 그럼 일단 어떻게 하는 거냐? 순서. 상자 속의 이 시계 사고 실험 순서를 얘기해 보면, 첫 번째 일단은 처음에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상자 무게를 재요. 1. 그 다음 광자 하나를 땅 쏴요. 뿅 해가지고 이걸 열어가지고 광자 하나 뿅 내보내고 다시 뚜껑 닫아. 그럴 때 시간을 재. 왜 재는지는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무게를 다시 댑니다. 상자의 무게를. 그러면 무게 다시. 그러면 무게가 더 가벼워졌겠지 아마. 그지? 광자 하나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게 사고 실험이에요. 그 실제 실험이 아니니까 광자가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딴 거 안 해도 돼요. 생각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틀리지만 않으면 사고 실험은 다 맞는 말입니다. 일단. 자, 그러면 지금 무게 다시 함으로써 뭘 확인할 수 있어요? 광자의 질량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시간과 광자의 질량을 동시에 엄밀하고 동시에 엄밀하고 정확하게 잰 거란 말이지. 그지? 이 동시에 이게 키워드인데 동시에 정확하게 된다. 이게 이제 그 불확정성의 원리,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한테는 위배되는 얘기예요, 이게. 양자역학. 여기서 이제 양자역학의 그 불확정성의 원리를 얘기하고자 하면 이제 조금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네, 이거는 생략을 할게요. 어쨌든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건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될 수는 없다. 동시에 재는 이게 정확하게 다 나올 수는 없는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광자의 질량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유명한 E는 mc 스퀘어라는 공식이 만들어졌고요. 그렇다면 지금 질량을 알았다는 건 지금 광속입니다. 질량을 알았다가 에너지도 알았다는 뜻이죠. 그럼 지금 시간과 에너지를 동시에 정확하게 잰 거다라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아인슈타인은. 그것은 양자역학과 위배되는 얘기다. 그럼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이 데미지를 받은 건데 보어가 등장을 해요. 닐스 보어가 등장을 해가지고 반박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반박을 하냐? 자, 일단 이 상자의 무게 보어가 반박하는 중입니다. 지금부터는. 아까 상자의 무게 잰다 그랬지, 그지? 근데 이 본다라는 건 너 말대로 하면 광자를 쏘는 거죠. 본다. 그지? 광자를 그냥 이 광자 말고 다른 광자를 였다가 이 눈금자에다가 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내가 눈금자를 본다는 건 광자를 뿅 이렇게 때렸다가 내 눈으로 돌아오는 게 그게 보다라는 개념이라고 했어. 오케이? 야, 근데 그러면 이 바늘이랑 눈금을 쳐다본다는 행위가 바늘이랑 눈금을 흔들어 놓을 거 아니냐? 오케이? 진짜 개 미세하게지만 어쨌든 간에 왜냐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미세한 얘기 다루는 거잖아요. 광자의 무게를 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작은 애에 대한 무게를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이거는 찌질한데요 라는 생각하면 돼요. 얘 지금 재고 있는 대상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미세한 거니까 광자를 쏘면 이것과 이게 흔들릴 것이다. 네. 그러면 측정이 정확하게 안 된 거야. 오케이? 또한 이 상자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계속 진동하고 있어요. 상자라는 건 원래 모든 물질들은 다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동.
용수정도 막 부들부들 떨리고 있어가지고 이게 미세하게 막 이러고 있을 텐데 너가 그 미세한 걸 어떻게 재느냐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나 더 하는데 측정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 왜? 너가 말했던 아인슈타인 너가 말했던 상대성 이론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과 시간에 대한 얘기한 적 있잖아 너가 라고 얘기해요. 중력에 대한 이 예를 들어 블랙홀 여러분 인터스텔라 봤니? 그 블랙홀 근처에 가면 시간이 느리게 흘러 이런 거 있잖아. 그 이제 중력에 의한 시간 팽창입니다. 근데 이 미세한 얘기니까 지금 광장 하나 날라갔잖아 밖으로. 그럼 이거 전체 작용한 중력이 내려가겠죠 조금이나마. 그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시간이 팽창되는 이게 조금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근데 시간은 어떻게 정확하게 되지?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어쨌든 보어가 얘기하는 게 중력이 약해졌으니까 시간도 이 팽창 이것도 바뀌고 미시세계 수준이라면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크다. 이렇게 해서 보어가 완벽하게 반박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럼으로써 네 아인슈타인이 패배하게 됩니다. 네.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 질문이고요. 네, 뭐 굉장히 많은 그 기관에서 네, 얘가 수능에 연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글쎄요, 쌤은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얘가 무조건 될 것 같아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야. 왜냐면은 소재가 작년 수능이랑 너무 겹칩니다. 이상치 개념이 좀 있어서 이상치와 결측치 이런 개념으로 이제 작년 수능에 EBS 연계였단 말이지 그때도. 그래서 똑같이 이상치라는 그런 개념도 나오는 이 지문을 굳이 연계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자 이진 분류라는 문제를 머신러닝한테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글이에요. 자 이진 분류 문제가 뭐냐면요 별거 아니에요. 내일 비가 올까 시리야? 하면은 뭐 비가 올 가능성이 몇 %예요? 뭐 약간 이렇게 알려주잖아, 그지? 그러니까 미래에 이럴까 아닐까, 혹은 뭐 얘는 뭐 합격일까 불합격일까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데 이진 분류라는 게 그냥 그거야. yes or no, 혹은 이거 혹은 이거 두 가지의 답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 그게 이진 분류고요. 그거를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이 머신 러닝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뭐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토익 같은 거 모의 시험 쳐보면 이제 환산해서 알려준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 다 어떻게 보면 다 머신 그런 러닝의 일종 같은 개념이지. 어쨌든 인공지능 개념이고요. 요즘 굉장히 핫한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좀 이 질문이 이제 좀 굉장히 유력한 후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질문에서 이제 그 다트 선수 10명이 나와가지고 다트를 던져가지고 뭐 어느 정도 되면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이고 인 건데 이거를 예측하는 거.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수들의 이제 뭐 출생지, 성별, 나이, 뭐 소속, 연도별 전적, 뭐 이런 100가지 속성을 주고서 그걸 통해서 얘 머신을 러닝을 학습을 시키면은 그 어느 정도 예측선이 의미가 있겠죠, 그죠? 굉장히 엄청난 빅데이터 통계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이 머신 러닝 뭐 인공지능한테 이 학습 데이터를 줘요. 얘가 공부를 해야 그걸 판정할 줄 알게 될 거 아니야? 학습 데이터가 뭐냐면 작년 선수들의 그 100가지 속성, 출생지, 성별, 나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연습 시간 뭐 이런 것들 막 다 주고 그 다음에 합격, 불합격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머신 러닝은 그 100가지의 변수 같은 것들을 계속 다 생각을 하면서 뭘 만드느냐? 통계적인 모델을 만들어요. 함수를 만드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보통 합격을 하는군. 이런 일반화적인 이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실전 데이터를 줍니다. 실전 데이터는 이제 이 똑같은 거를 이제 올해 버전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올해 10명을 이거에 대한 그 뭐 속성들이랑 뭐 똑같이 뭐 나이, 성별, 뭐 나라 뭐 이런 것들 막 다 주고 그 다음에 올해 걸 예측해봐 하면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지.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인데 지금 여기서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통계적 모델이겠지? 이 통계적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통계 기법이 바로 이 로지스틱 회귀입니다. 자, 로지스틱 회귀를 이해해보기 위해서 이제 변수를 하나만을 생각을 해봐. 변수를 하나를 생각한다는 건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나이, 성별, 뭐 출생지, 블라블라블라 하는 것들 중에 딱 하나인 연습 시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지스틱 회귀는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작년 선수들의 속성이나 합불합 결과라고 봐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표를 그려보면 이랬다고 해봐. 그러니까 연습 시간 지금 5시간째부터 다 애들이 통과를 했다. 작년에 그랬었다. 이런 게 있다고 해보자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 그래프로도 그려볼 수 있겠죠.
X축에 이제 연습 시간을 갖다 놓고 결과를 Y라고 하면 뭐 이제 점을 찍으면 되잖아. 0,0, 0, 이런 식으로 그지? 이렇게 가다가 이제 4시간까지는 통과를 못했으니까 0이고요. 불합격이 0입니다. 합격이 1이고 그 다음 5부터 1, 1, 1, 1, 1 이렇게 찍혔지 그지? 그럼 이걸 싹 하고 연결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쭉 하고 연결한 거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해요. 쉽죠?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를 해가지고 좀 해보니까 지금 이 x라는 이 변수는 4.5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0과 1로 딱딱 나눠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지스틱 회계라는 게 이제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이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거 이거를 딱 찾아가지고 통계적인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예측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뭐 이름만 어렵지 굉장히 단순한 얘기죠.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얘도 이름이 무지막지 해가지고 뭔가 막 뭐 있어 보이는데요. 네, 별 내용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도 뭐 알아놓는 거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 네. n개의 속성을 갖는 개체들을 아까 했던 거 이진 분류, 그지? 두 개의 분류로 나누는 거 이런 거 할 때 하는 거예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란 이것도. 이게 이제 support vector machine 이렇게 해서 SVM으로 또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이진 분류에서 사용하는 게 이제 이 support vector machine이라는 친구인데, 자, 뭐 하는 거냐? 자, 뭐 지문에서 나온 대로 뭐 300마리의 강아지들이 있는데, 강아지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그 어떤 건 치와와고 어떤 건 뭐 포메라니아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종류를 구분지어라라는 걸 학습시키고 싶은 거야. 이럴 때 이제 속성을 두 개, 뭐 이제 뭐 키랑 몸무게라고 해볼게. 지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키랑 몸무게라는 x랑 y라는 변수 두 개를 가지고서 300마리의 강아지를 이제 얘가 치와와냐 아니면은 포메라니아냐라고 이제 고르는 거. 이거를 학습시키는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냥 간단하게 평면에 x, y 해가지고 이렇게 점점점점 뭐 이런 식으로 찍힐 거 아니야, 그지? 몸무게 키가 뭐 40cm인데 몸무게는 몇이야 이런 애도 있고 똑같이 엄청 큰 애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찍혀 있겠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두 분류로 나누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직선을 싹 하고 그어주면 되잖아. 여기까지 치워하고요, 여기까지 폼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거 하는 거, 이 직선 찾아내는 게 바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만약에 이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됐으면 어떨까? 키랑 몸무게 말고 또 뭐 있을까? 뭐 예를 들어 치와와랑 생각나는 게 없네요. 네, 뭐 똥 모양이 다르다고 해볼게. 자, 똥 모양. 자, 더럽지만 자, 똥 모양이 얘는 약간 설사처럼 싸고 얘는 약간 닭똥처럼 싼다고 생각해봐요. 오케이? 그렇다고 쳐. 그럼 이제 이게 Z라는 변수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이거 분류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공간에 표시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 점 하나, 점 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지? 자, 만약에 근데 이렇다면, 만약에 이런 식의 점들이라면 아까는 직선을 그었지만 여기서 뭘 그어야겠어요? 평면을 그어야 됩니다. 3차원이니까 평면을 찾아야 되겠지. 어렵지 않죠? 네. 이 직선이나 평면을 쫙 잘라가지고 어쨌든 간에 반토막을 내는 거예요. 두 개 분류니까. 두 개 분류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평면 찾기, 직선 찾기가 바로 우리 서포트 벡터 머신이다. 됐죠? 이 적절한 직선 평면을 찾는 것. 네 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4차원이 될 텐데. 네, 거기부터 이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4차원이 이렇게 그려지겠네는 아니겠지만 수학적으로는 돌릴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자, 네. 어떻게 그 직선을 찾느냐? 이 직선을 뭐 였다고 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지?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직선을 어떻게 찾는가가 일단은 이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제일 중요한 거겠죠. 직선 찾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이분할하기가 얘 목표라고. 자, 그러면은 직선을 이제 뭐 이렇게 그어볼 수 있겠지. 지금 얘네 둘이 만약에 다른 그룹들이라고 해봐. 그럼 이제 뭐 이렇게도 그을 수 있겠고요, 그죠? 이렇게도 그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그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걸 이제 A, B, C 뭐 이렇게 하면 C가 제일 이쁜 직선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이 선을 딱 구분을 저어놓으면 이게 지금 이 300마리 분류하고 끝이 아니라 이 머신을 러닝 시키는 이유는 다른 거에도 계속 적용하기 위함이잖아. 그럼 다른 변수에 들어가도 확연하게 딱 그 정확한 중간이면 좋겠지, 그지? 그래서 그럼 제일 끝에 있는 거랑 각각이 제일 멀면 최고잖아, 그지? 이 거리들. 지금 이 적절한 이 직선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결정 경계라고 합니다. 네, 두 개 분류를 결정하는 경계란 얘기야. 어렵지 않죠? 이 결정 경계를 어떻게 구하느냐? 마진이 최대일 때. 마진이 뭐냐? 일단 적어놓을게. 마진이 최대일 때.
별점 경대가 설정된다라는 얘긴데, 자, 마진 설명하기 전에 하나 개념 더 알려줘야 돼. 이거예요. 이 제일 끝에 있는 애들 기준으로 정하는 거거든. 이 제일 끝에 있는 애들 이름이 뭐냐면 얘네들이 바로 soft 벡터입니다. 얘네가 제일 경계에 가까운 애들이에요. 얘네 둘. 얘네 둘과의 거리가 제일 큰 거. 마진이 최대. 그래서 이 지금 쌤이 이렇게 수직 이 거리 해놓은 거 있죠, 그죠? 이 거리가 바로 마진입니다. 이 마진이 제일 크게 설정하는 것. 이게 마진이야? 이 바로 소프트 벡터 머신에서 이 적절한 직선을 찾는 방법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이상한 애가 하나 있었어. 이 동그라미들은 다 여기 있어야 되는데 요거 하나 들어왔어. 이런 이상한 새끼를 이상치라 그럽니다. 이상한 가치, 이상한 수치란 얘기예요. 자, 서포트 맥상에서 이렇게 오냐? 이상치는 삭제해버려요. 간단하죠? 네. 삭제해버려. 이런 이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포가 만약에 굉장히 복잡하거나 섞여있다 이러면요. 섞여있을 수 있잖아. 막 동그라미, 세모 이런 식으로 막 섞여있어. 이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2차원이잖아. 2차원을 3차원으로 변환을 시켜요. 3차원으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경계를 이제 그러면 평면을 찾으면 되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런 트릭을 커널 트릭이라고 해요. 오케이? 네. 되죠? 그런 식으로 최적의 경계를 찾아내는 것이다. 네.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거 어느 정도 알아놓고 가면은 만약에 이 친구가 연계가 됐을 때는 가볍게 그래도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 할게요.